아버지 땅 이제 우리 이름으로 돌려야지.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밤 11시 서재에서 신문을 읽던 나는 펜을 떨어뜨렸다. 거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사위의 것이었다. 당연하지. 아버님 혼자 두면 위험해. 연세도 많으신데 위임장만 받아내면 끝이야. 뒤이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가장 믿었던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나는 올해 77,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신도시에 상가 2채를 샀다. 지금 시세는 20억 원이 넘는다. 임대료와 국민연금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았다.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딸만큼은 내 편이라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내 상가가 그들의 입에서 거래 대상처럼 오르내리고 있었다. 언니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걱정 마. 아버님 치매라고 하면 돼. 의사들도 자식 말 믿잖아. 그들의 대화는 점점 잔인해졌다. 딸의 웃음소리가 섞이자 펜을 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딸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 비용까지 책임졌다. 사위 사업이 어려울 땐 몰래 대출을 받아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상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다. 몇 달 전부터 불안에 적어 두었던 기록장. 딸과 사위의 수상한 말, 이상한 행동, 집안에 번지는 낯선 공기. 오늘 밤 들은 대화도 반드시 남겨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으며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애써 웃음을 지었다. 식탁 위엔 따끈한 찌개와 반찬이 놓여 있었고 딸과 사위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젓가락을 움직였다. 마치 어젯밤 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이었다. 아버지, 요즘은 괜찮으세요? 혈압은 좀 어떠세요? 딸은 살갑게 물었지만 그 말 속에 묘한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아버님이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서요. 혹시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건 아닐까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언제 같은 말을 반복했니? 그러자 사위가 피식 웃었다. 어제도 뉴스 얘기 3번 하셨잖아요. 억지에 가까운 말이었다. 나는 차마 더 따지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삼켰다. 식탁 위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겉으로는 효심 어린 대화였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다. 나를 조금씩 흔들어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찍 방으로 들어왔다. 책상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다. 오늘 저녁의 대화, 눈빛, 억지 주장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다. 손끝이 떨렸지만 기록할수록 마음은 단단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진짜로 내가 치매 환자로 둔갑되겠구나.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또렷한 눈빛. 나는 아직 멀쩡하다. 누구보다 똑똑히 현실을 알고 있다. 내가 당하지는 않는다. 끝까지 버티고 증거를 남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또 하나의 페이지를 채워 넣었다. 며칠 뒤 사위가 느닷없이 내 방을 두드렸다. 아버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거실로 나오니 딸이 이미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차는 아직 뜨거웠지만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다. 사위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종이를 바라봤다.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이임장이라 적혀 있었다. 이게 뭐냐?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다. 사위는 태연하게 웃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 아버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시면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상가 관리나 은행 일 같은 것 말이죠.
딸도 곧장 거들었다. 아버지, 요즘 깜빡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냥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몰아붙이는구나. 겉으로는 효심 가득한 제안 같지만 속뜻은 뻔히 보였다. 내가 가진 20억짜리 상가를 언제든 가로챌 수 있는 권한, 그게 바로 저 종이 한 장이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괜찮다. 필요 없으니 집어넣어라. 사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딸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들의 말투, 표정, 꺼내든 종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넣었다. 펜 끝이 꾹꾹 눌려 종이가 울퉁불퉁해질 정도였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내 정신, 내 재산, 내 이름이다. 그 다짐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가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붙였다.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집 비밀번호도 까먹으시고 가스불도 자꾸 안 끄시고요. 딸이 이웃 김 여사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김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모았다. 어머, 큰일이네. 연세도 있으신데 치매 초기 아니세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스불을 내가 깜빡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거짓말이 마치 사실처럼 퍼지고 있었다. 사위가 곧장 거들었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상가 관리도 저희가 대신 맡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김 여사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니까요.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가까스로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다. 2025년 9월 14일 엘리베이터 앞. 딸과 사위가 김 여사에게 치매 소문을 퍼뜨림. 가스불, 비밀번호 망각 등 거짓 진술. 나는 세세하게 기록을 남겼다.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거짓 소문 때문에 내 명예까지 무너질 판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제는 내 싸움이다. 더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수첩을 덮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날 저녁 방문 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들들의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거실에서 대화 중이었다. 형, 아버지 요즘 많이 깜빡하신다더라. 누나 말 들어보니까 집 비밀번호도 몇 번이나 틀렸다던데. 작은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설마 아버지가 멀쩡하시잖아. 지난주에도 숫자 암산을 척척 하셨는데. 큰아들이 반박했지만 작은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누나랑 매형이 괜히 그러겠어? 김 여사도 봤다고 하던데. 순간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제 소문이 가족 안에서도 진실처럼 퍼지고 있었다. 평생을 함께한 내 아들들마저 내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서재 문 뒤에 숨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차가운 결심이 피어올랐다. 그래, 믿을 놈 하나 없구나. 내 편은 나 자신뿐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 수첩을 꺼냈다. 2025년 9월 17일 큰아들과 작은아들 대화. 딸과 사위의 말에 작은아들 동조. 큰아들은 의심하나 확신은 못함. 나는 글자를 꾹꾹 눌러가며 적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빼곡한 기록들이 쌓여 있었다. 이제 이 수첩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언젠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리라. 며칠 뒤 토요일 아침 딸이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병원 좀 가 보셔야겠어요.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사위가 덧붙였다.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혹시 모르니 미리 진단을 받아두면 좋죠.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준비는 끝난 듯했다. 차 키를 든 사위가 나를 재촉했고 딸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 팔을 잡았다. 억눌린 채로 차에 올라타자 내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병원 대기실. 희끄무레한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의자에 앉아 지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딸과 사위는 옆에서 속삭였다. 오늘 꼭 말씀 잘 맞춰야 해. 아버지가 며칠 전에도 날짜를 틀리셨다고. 알아요. 제가 다 말할게요.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벌써 시나리오를 짜 두었구나.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박동수 어르신 들어오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 문을 향했다. 뒷덜미에 시선이 꽂히는 듯했다. 딸과 사위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닌 은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진료실 안 의사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어르신, 오늘 어떤 문제로 오셨습니까? 나는 순간 숨을 고르고 정면을 바라봤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원해서 왔습니다. 딸이 급히 끼어들었다.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날짜도 자주 헷갈리세요. 사위도 서류를 꺼내 의사에게 내밀었다. 거짓으로 채워진 관찰일지였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부터는 나의 싸움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순간 내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나는 곧장 대답했다. 2025년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의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럼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입니다. 100에서 70 빼 보시겠습니까? 93, 86, 79, 72. 나는 끊김없이 답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인지 능력은 또래보다 훨씬 또렷하십니다. 그 순간 딸이 급히 끼어들었다.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다르세요. 같은 말을 하루에도 5번씩 하세요. 며칠 전엔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했고요. 사위도 서류를 내밀며 거들었다.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집을 못 찾으셨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종이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말씀하시는 증상과 지금 상태가 전혀 일치하지 않네요. 혹시 집에서 어르신을 직접 촬영한 영상 같은 증거는 없습니까? 딸과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렸다.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족이니까 잘 알잖아요. 나는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는 멀쩡합니다. 다만 가족들이 자꾸 저를 치매 환자라 몰고 있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의사의 시선이 나와 가족 사이를 오갔다. 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사위의 이마엔 땀이 맺혔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죠. 경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기회가 생겼다. 단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번 거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시간을 반드시 나의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아직 큰딸 은희만은 내 편이라고 믿고 있었다. 결혼 후 멀리 이사 갔지만 명절마다 빠짐없이 내려왔고 혼자 지내던 시절에도 자주 들러주던 착한 딸이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은희가 걸려온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오빠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나, 아버지 상태가 많이 심각해.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며칠 전엔 집도 못 찾으셨어. 나는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큰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아들의 목소리는 한층 단호했다. 응. 이번 주엔 병원에서 치매 검사까지 받아보려고 해. 아버지는 싫어하시는데 누나가 좀 설득해줘.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믿었던 딸마저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말했다. 알았어.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직접 말씀드려 볼게. 나는 방문 뒤에 숨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귀가 뜨겁고 숨이 가빠왔다. 평생 나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던 딸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수첩을 펼쳤다. 2025년 9월 24일 은희마저 오빠 말에 동조. 내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함. 글자를 꾹꾹 눌러 적다 보니 종이가 울퉁불퉁해졌다. 펜을 내려놓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똑바로 빛나는 눈동자. 나는 멀쩡하다. 내 정신은 살아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거짓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내 편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 치매래. 위임장만 받아내면 돼. 그 말들이 무한히 반복되며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새벽 2시쯤 간신히 잠에 빠져들었지만 곧 악몽에 시달렸다. 손자가 내게 소리쳤다. 할아버지, 이제 집은 우리 거야. 사위는 서류를 흔들며 비웃었다. 당신은 이제 아무 권리도 없어. 딸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다. 깨어났을 땐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창밖으로 스며든 달빛조차 나를 조롱하는 듯 차가웠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러다 내가 정말 미쳐버리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다. 아니,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바로 이게 그들의 노림수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책상 앞으로 갔다. 수첩을 펼쳐 새 페이지에 글을 적었다. 2025년 9월 27일 악몽에 시달림. 그러나 내 정신은 멀쩡하다. 흔들리면 끝이다.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피곤에 절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버텨야 한다. 반드시 버텨야 한다. 그날 새벽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강한 결심이 움트고 있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들의 계략은 결코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일요일 저녁 식탁 위에 따끈한 국물이 올려졌지만 밥맛은 없었다. 딸은 억지로 웃으며 내 앞에 반찬을 놓았다. 아버지, 요즘 피곤하시죠?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사위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버님, 이건 지난번 말씀드린 그거예요. 상가 관리도 그렇고 은행 일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봉투를 열어 종이를 밀어 놓았다.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위임장.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종이를 노려봤다. 필요 없다 했지 않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딸이 부드럽게 거들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재산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은 탐욕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서명만 해주시면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편하시잖아요? 사위가 재촉하는 순간 내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압박해 오는구나. 나는 일부러 웃어 보였다. 난 아직 멀쩡하다.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러자 사위의 얼굴이 굳었고 딸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갔지만 공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다. 책상 위에 수첩을 펼치고 오늘 있었던 모든 대화를 적어 내려갔다. 2025년 9월 30일 사위가 이임장 서명 요구. 딸이 옆에서 설득 시도. 나는 거절. 글자를 꾹꾹 눌러 적으며 이를 악물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절대로 서명하지 않는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만큼은 단단해졌다. 며칠 뒤 저녁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숨겼다. 김 여사님,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아버님이 집을 못 찾고 헤매시던 거. 사위가 은근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김 여사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에이, 그건 그냥 잠깐 그러신 거겠죠? 아닙니다.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혹시 나중에 병원에서 물어보면 김 여사님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낮고 집요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는 이유까지 끌어들여 거짓 증언을 꾸미려 하고 있었다. 김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뭐 가족을 위해서라면. 사위는 만족한 듯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정리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몸을 돌려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숨이 가빠지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책상을 열고 수첩을 펼쳤다. 2025년 10월 3일 사위가 김 여사에게 허위 증언 부탁. 김 여사 동조. 나는 글자를 꾹꾹 눌러 적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제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치밀한 계획이다. 나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모든 걸 기록한다. 언젠가 반드시 이 수첩이 내 무기가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감춰 두었던 봉투를 꺼냈다. 오래된 계약서, 은행 통장 사본, 상가 임대차 계약서까지.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제부터는 나도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수첩 옆에 새 노트를 꺼내 굵은 글씨로 제목을 적었다. 증거 수집 일지. 그 첫 장에는 이렇게 썼다. 1. 가족들의 대화 날짜, 장소, 증인 기록. 2. 상가 관련 서류 4명의 명확히 정리. 3. 은행 예금 내역 새로운 계좌로 이체.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불안에 떠밀리는 노인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잠시 후 휴대폰을 꺼내 오래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의 번호를 눌렀다. 태호냐? 나 박동수 선생이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상가 말이야, 혹시 급하게 팔 수도 있을까? 수화기 너머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네? 선생님, 갑자기 왜? 나는 대답을 미뤘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마. 중요한 건 절대로 가족 모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거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가득 배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엔 오랜만에 묘한 힘이 차올랐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짠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며칠 뒤 나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오래 알고 지낸 제자 태호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였다. 그는 내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고 지금은 지역에서 꽤 이름난 중개업자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 이렇게 찾아오실 줄이야. 태호는 반갑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다. 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야,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뭔데든 말씀하세요. 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상가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최근 임대료 내역까지. 이 상가를 팔아야겠다. 태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선생님, 이거 도곡동 근처 상가 맞죠? 지금 시세면 20억은 거뜬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이유는 묻지 마라. 중요한 건 절대로 가족들에게는 비밀이어야 한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셨으니 제가 최대한 빠르고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안도의 숨이 나왔다.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태호야, 이번 일이 잘 되면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사무소를 나와 골목길을 걸어 나오면서 가슴 한쪽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가 먼저 판을 짠다. 이 싸움은 결코 지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양복을 챙겨 입고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에 앉자 은행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르신,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이 계좌에 있는 예금 전부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는 가족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해 주세요. 직원의 눈이 살짝 놀라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큰 금액이라 확인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나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네며 덧붙였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일이라. 도장을 찍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히 모은 돈, 이제야 비로소 내 손에 확실히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잠시 후 직원이 새 통장을 건넸다. 이 계좌는 새로 개설된 거라 가족분들도 전혀 모르실 겁니다. 나는 통장을 손에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은행을 나서는 길,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싸늘했다. 이제 남은 건 상가 매각뿐이다.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 나는 주머니 속 통장을 꼭 쥐며 다짐했다. 이번 싸움 절대로 내 손으로 쥐고 끝내지 않는다. 며칠 뒤 나는 태호와 함께 수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보러 갔다. 30평도 채 안 되는 투룸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이 환했다. 좁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선생님, 혼자 지내시기에는 딱 좋습니다. 가격도 4억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고요. 태호가 설명하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작은 방, 화장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이라면 그들의 손길이 닿지 못하겠지. 나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했다. 마이너스 위치 역세권 병원 근처. 마이너스 가격 4억. 마이너스 관리비 적당함. 마이너스 단점 오래된 건물 하지만 큰 문제 없음. 태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이사하실 생각이신 거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다. 그래.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도피처가 될지도 모르니까. 작은 방에 잠시 앉아보았다. 낡은 벽지와 오래된 바닥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기라면 눈치 볼 필요도 속을 일도 없겠구나. 나는 태호에게 계약을 서두르자고 했다.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자.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 동안 끝내야 한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파트를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다. 이곳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한다. 금요일 아침 거실은 여행 준비로 분주했다. 딸은 캐리어를 잠그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희 열흘 동안 유럽 다녀올게요. 잘 지내세요? 사위는 선심 쓰듯 웃으며 덧붙였다. 아버님,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선물도 사올게요. 손자까지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나는 현관 앞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돌아올 때쯤이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나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상자를 열었다. 몇 날 며칠 동안 몰래 포장해둔 옷가지와 책, 아내의 사진이 그 안에 있었다.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곧바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호야, 그건 말이다. 오늘 바로 진행할 수 있겠니? 네, 선생님. 마침 매수자도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수화기 너머 태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리자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은행으로 향했다.
며칠 전 개설한 새 계좌로 자금을 모두 옮겨 놓았기에 마음이 든든했다. 남은 것은 상가 매각 계약과 이사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둘러보았다. 수십 년간의 추억이 깃든 공간, 그러나 이제는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나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잘 가라. 이 집도 이 가족도.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후 바로 짐 옮겨주시오. 주소는 수원세 아파트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거울 속 내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내가 먼저 판을 짜는 거다. 다시는 그들의 장기말이 되지 않는다. 토요일 아침 나는 양복을 차려입고 태호의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태호가 반갑게 일어나 맞이했다. 선생님, 드디어 오늘입니다. 매수인도 준비돼 있습니다. 내 앞에 앉은 중년의 남자는 첫인상부터 단정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짧게 인사했다. 좋은 매물을 소개받아 영광입니다. 바로 계약 진행하시죠. 책상 위에 펼쳐진 매매 계약서, 도장, 붉은 인주.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말대로 하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심호흡을 하고 도장을 꾹 찍었다.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태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들어갑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리는 듯했다. 수십 년 지켜온 상가였지만 이제는 족쇄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열쇠였다. 사무소를 나온 나는 곧장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후 수원 아파트로 짐 옮깁시다. 준비 다 됐습니다. 상대방은 단호하게 답했다. 네, 어르신. 내일 이 시 맞추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은 낯설게 느껴졌다. 소파, 책장,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모든 것이 배신의 그림자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집으로 가자.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내일이면 진짜로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테니까. 일요일 오후 2시 이삿짐 트럭이 도곡동 아파트 앞에 섰다. 이웃 몇몇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꼭 필요한 옷가지와 책, 그리고 아내의 유품 몇 가지뿐이었다. 어르신 다 챙기신 거 맞죠? 이사 기사장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남은 건 다 두고 갑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수십 년간 함께한 아파트, 웃음과 추억이 서린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배신과 분노의 상징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차창에 비친 흐릿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잘 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 2시간이 지나 도착한 수원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짐을 하나하나 풀어놓으며 방을 정리했다. 아내의 사진을 작은 선반 위에 올려두자 마치 그녀가 곁에 와 있는 듯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보,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창문을 열자 아이들 뛰노는 소리와 저녁 장보러 가는 이웃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란스러움조차 내겐 자유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직은 낯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오랜만에 안도감이 차올랐다. 이제는 내 집이다. 누구의 간섭도 없는 오롯이 내 집. 눈을 감자 지난 수개월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내가 먼저 모든 것을 끊어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깊이 잠들었다. 열흘 뒤 가족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선 딸이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안에서 들려온 것은 낯선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젊은 부부가 얼굴을 내밀었다. 네? 누구세요?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거렸다. 여기 우리 집인데요. 아버님 집이잖아요. 그러자 부부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계약하고 이사 들어왔는데요. 뒤쪽으로 보니 낯선 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벽에는 새로운 시계가 걸려 있었다. 사위가 급히 관리사무소로 뛰어갔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집 팔렸대. 지난주에 등기 이전까지 다 끝났다고. 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우리 모르게. 손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그럼 우리 집은 어디 있어? 할아버지가 왜 이러셔? 사위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큰일 났다. 상가도 정리하신 것 같아. 아버님이 완전히 손을 쓰셨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으로 변해갔다. 지금껏 당연히 손에 들어올 줄 알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밤이 되자 가족은 결국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다. 낡은 벽지, 좁은 침대, 답답한 공기. 딸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본 거야. 우리가 스스로 무너졌어. 그러나 그 말에 사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새 아파트에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와 마음까지 환해졌다. 아침이면 복지관에서 함께 운동하는 어르신들과 산책을 나가고 저녁이면 옆집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아내의 사진을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나는 늘 속삭였다. 여보, 이제야 자유로워졌어. 이곳에서 남은 삶을 조용히 살자. 반면 딸과 사위의 소식은 동네 사람들 입을 통해 전해졌다. 그 집 결국 모텔 신세래. 사위는 직장에서도 신뢰를 잃고 잘렸대.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손자는 전학을 가야 했고 딸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그들이 나를 속이고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셈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결국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법이지. 탐욕을 택한 그들은 무너졌고 나는 지켜냈다. 가끔 딸에게서 전화가 오곤 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그러나 나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은희야, 이제는 각자 길을 가야지.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저릿했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내게 필요한 건 원망이 아니라 평화였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홀짝였다. 아이들 웃음소리, 이웃의 안부 인사, 저녁 노을 속의 새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뒤늦게 얻은 자유와 평화, 그것이야말로 내가 지켜낸 진짜 재산이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생사 세옹지마 채널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